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안을 보니까요. 강의 계획을 보니까 다들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또 지금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강의를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똑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그런 코너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무슨 자연과학이거나 생태학의 전공자가 아니고 또 뭐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고 해서 그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전제에 깔려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회해서 생각해 보는 게 문제를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 수단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는데요. 그 논의들을 모두 다 이제 그 논의들의 바탕에 있는 여러 철학적 존재들을 다 소개하는 거는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고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제가 전공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관점에서 생태 문제를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논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진행하시면서 김성보 선생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전체 강의 제목이 기후 위기가 아닌 재앙이다 이렇게 잡혔는데 위기 재앙이란 말은 사실은 조금 범위가 넓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위기, 생태 위기 또는 뭐 기후 위기, 재앙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그 용어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김성우 선생님께서 미리 답을 주셨죠.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도 외국에서 주로 이제 서구에서 먼저 좀 논의가 시작된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좀 용어의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번역이 그 원래 문제를 좀 직관적으로 탁 볼 수 있게 해주거나 좀 풍부한 뉘앙스를 살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번역이 안 되는 것도 조금 문제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 재앙 이런 말들은 여러 경우에 다 쓰는 거죠. 상당히 폭넓게 쓰는 말이어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절멸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 인류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뭐 인류의 아주 먼 조상부터 치면 거의 500년 가까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해오던 뉴로서의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재앙이란 말의 의미죠. 물론 이제 이게 지구 상의 다른 모든 생명 현상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인간만 멸종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죠. 인간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생명 현상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후 위기 재앙이란 말의 뜻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재앙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위험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우리 인간 중에 극히 일부이거나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류가 멸절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오늘 할 얘기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어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저 멸종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위기란 말들은 애초에 깔려있는 전제가 사실 있죠. 이런 용어들의 밑에 뭐가 깔려있냐 하면 기후위기 또는 생태, 환경, 자연 이런 것들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위기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태, 자연, 환경 이렇게 해서 마치 인간 바깥에 있는 뭔가의 위기를 우리가 주인된 관점에서 또는 뭐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발제문 미리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사실 생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 지도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예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논의들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고 아주 큰 문제로 많이 빈번하게 다루어졌던 거는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물론 오늘날만큼 많은 빈도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산업화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부터 나왔던 여러 논의들에서 그 핵심적인 논의들은 사실은 큰 틀에서 두 가지 논의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라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인류가 절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갑자기 절멸한다 이런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류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험을 이제 멸종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인류가 살고 있는 방식이란 게 도대체 뭐냐? 물론 이것도 이제 거시적 관점이나 미시적 관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겠죠.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에서 삶의 방식은 인류의 문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수한 동물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문명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인간 공동체 내에 널리 퍼지고 일반화되고 나서인데요. 우리가 지금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이제 언제 생긴 거죠? 역사 공부 조금만 하시면 어릴 때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 문명이 발생을 하고 이 문명 이후에 인간의 삶의 방식은 좀 좁은 범위에서 좀 짧은 역사적 시기 안에서 보면 큰 변화를 여러 번 물론 겪었지만 우리가 50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존속했던 어떤 종으로서 이 500만 년의 종의 역사를 볼 때는 사실은 되게 균질적인 아주 짧은 시기이고 또한 상당히 공통점을 많이 가진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업시대, 농업혁명이 일어난 문명시대 이전과 이후로 인류라는 종의 삶의 방식은 아주 극적으로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 시기 이후에 인류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또는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멸종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임박해 있다라는 것이 기후위기의 좀 더 정확한 의미일 겁니다. 근데 그 농업혁명 이후로 그 혹시 저 마이크 켜지신 분들은 조금 말씀하실 때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딴 분들이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소음 때문에. 네? 네. 자, 그래서 이 문명이라는 것이 10,000년 또는 11,000년 정도, 물론 이제 지역마다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이렇게 공통되게 유지되어 왔던 이유를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제 생태 문제하고 연결지으면 사실은 지난 11,000년 정도 동안 지구상의 생태적 조건이 아주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 가능했고 농업이 10,000년 이상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얘기는 농사를 비슷한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소빙하기도 오고 거대한 화산의 폭발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화산재가 어떤 지역을 다 뒤덮어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국지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적어도 10,000년 동안의 이 10,000년간의 문명의 역사 전체를 뒤바꿀 정도의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기후의 관점이든 뭐 생태의 관점이라고 그러든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외적 조건이 상당한 균질성을 이루면서 크게 변하지 않고 10,000년 이상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농업에 기반한 인류의 문명이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져 와서 오늘날의 삶의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좀 좁은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만 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농업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문명이 이제 끝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잠깐만요. 논리가 저기 선생님, 선생님이 그 컴퓨터에서 예, 윤혁주님 그 음소거를 시키고 하는 게 나을 것 그래야 될 같습니다. 것 같네요. 예. 네. 이게 요청 해제 요청이 안 되네요. 네. 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예, 이제 좀 조용해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음소거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이제 아까도 제가 산업혁명 이후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만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인간의 삶의 방식이 인간이 적극적으로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동물 종의 하나로서의 인류라는 종이 살아온 방식이 그 이전에는 다른 종들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살아왔던 데 비해서 농업이라는 삶의 방식은 그 이전에 우리가 흔히 수렵채취라고 통칭하는 이러한 생존의 방식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상당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표의 모양을 바꾸는 거죠. 농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밀림이 우거졌던 곳을 불을 태우거나 자르거나, 옛날에 뭐 자르는 거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힘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거의 없고, 제일 손쉬운 방법, 농업의 가장 원형은 화전이죠. 그러니까 숲을 불태워버려서 인간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농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오늘날 산업화하고 비교하니까 자연과 상당히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통념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의 삶의 방식이나 인류의 500만 년간의 역사의 다른 시기, 대부분의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대규모로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것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영향이 지속되는 그런 변화를 초래하는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삶의 방식의 변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숫자도 적었고 인간의 활동 영역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지역에서는 인간의 농업의 방식이 문명 자체를 멸종시키거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특정한 생물종을 멸종시키는 일이 부분적으로는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만 년 동안에도 인간이 멸종시킨 동물종이나 식물종은 계속 있었고, 또 이제 마야 문명이나 이런 것처럼 특정한 농업의 방식이 지속 불가능하게 이제 전개되면서 문명 자체가 붕괴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그 지구 환경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나 인류의 삶의 영역 전체를 이제 위협할 정도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농업에 기반한 삶의 방식이 우리가 아는 이제 근대화의 과정, 그 산업 문명의 발달로 이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자연에 그 영향을 주는 방식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이전의 농업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방식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주 단기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 평균 산업화 초기 때는 평균 40세 정도였잖아요. 거의 모든 문명의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 한 40에서 오래 산 사람이 60, 80 산 사람도 간혹 있었겠지만, 일생 동안의 농업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생 동안에 환경의 변화를 인간이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던 일이에요. 근데 이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자연을 변화시키는 강도가 얼마나 세냐 하면 4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그 라이프 스팬 안에서도
내가 느끼기에 이게 삶의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각할 정도로 이게 빠른 속도로 자연의 환경이 변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환경 변화가 도대체 왜 일어나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상당히 고통스럽게 다가왔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며 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 거며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의들이 일어났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상사에서 크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인류가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한 근대화 산업화라는 삶의 방식의 큰 흐름을 유지를 하되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 환경 문제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개량하되 기본적인 흐름은 바꾸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진보라고 부른 거죠. 또 하나는 이때 산업화 초기에 근대 초기에 등장한 환경의 변화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아주 부정적으로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인류가 뭔가 잘못된 길로 이제 들어서고 있고, 이게 지옥으로 나락으로 빠져드는 길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더 늦기 전에 이 이제 갓 시작한 삶의 방식을 빨리 철회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죠. 크게 이제 이 두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전자를 계몽주의 또는 진보주의라고 부르게 되고 후자를 낭만주의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 도래한 근대적 삶의 방식의 이전으로 근데 이제 이 이전은 사실 실제의 이전인 경우는 잘 없고요. 이게 낭만적으로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생각한 공상적으로 생각한 지금이 아닌 다른 훨씬 좋은 삶의 조건이 과거에 있었을 거라는 이제 왜곡된 기억을 전제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근대적 삶의 방식이 아닌 반근대적 어떤 인류의 경로 이런 걸 모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계몽주의, 진보주의와 낭만주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나누어진 생태 문제를 바라보는 큰 두 관점이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논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는 조금 더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생태 문제에 국한될 때는 용어가 조금 더 바뀌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 발제문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조금 보실까요? 발제문에 이거를 지금 공유되어 있나요? 화면 공유를 제가 다시 할게요. 네. 자, 생태 문제를 부르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적 전제. 근데 어떤 분들이든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또 구체적인 문제도 아니고 철학적 전제를 다루면서 왜 하필 마르크스주의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데 되게 유용한 통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한 건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진보주의와 낭만주의가 대립을 하다가 이 둘 다가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게 금세 드러나죠. 그래서 한계가 둘 다 한계가 있으니까 둘 다 팽팽히 맞서죠. 양보하지 않고 두 개가 계속 갈등을 하지만 갈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서도 당면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두 문제 제기를 계승을 하되 좀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해결의 단초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9세기 중엽 후반에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마르크스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마르크스주의가 이 생태 문제, 이 철학적 전제를 보는데 유용한 통로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데요. 앞에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라는 생산 양식을 바꾸고 공산주의라는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삶의 방식이자 생산 양식으로 인류의 문명이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자본주의를 넘어선 다른 사회라는 것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산업혁명 초기부터 시작했던 근대화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바꾸자는 점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낭만주의와 비슷하고, 그렇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 걸어왔던, 특히 근대 초기부터 걸어왔던 어떤 삶의 방식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어떤 것은 계승하자는 것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낭만주의도 아니고 순수한 계몽주의도 아니지만 동시에 낭만주의의 어떤 것이기도 하고 계몽주의의 어떤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적 특수성 때문에 이 생태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전제를 아울러서 함께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보기에 상당히 유용한 철학적 입장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 평가고요. 뭐 동의 안 하시면 할 수 없고,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발제문을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일부를 조금 읽을게요. 자, 그 아까 낭만주의와 계몽주의라고 말했던 것이 용어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주로 생태학 관련해서 이 논쟁들이 이루어질 때 이 두 용어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 또는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환경의 문제, 생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을 배제한 인간이 아닌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마르크스는 오히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접근법 모두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생태주의자들 중에 낭만주의를 계승한 생태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적 논의가 오늘은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입장도 너무 다양해서 생태주의라고 우리가 또는 뭐 이컬러지 이렇게 불러서 이걸 다 묶어서 하나로 공통된 입장으로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태주의는 주로 이제 낭만주의적 관점을 개성했던 생태주의자들이 역시 이런 비슷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생기게 된 거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건데,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뭐냐면 인간과 자연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생태 위기의 철학적 출발이다. 사상적 출발이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거기에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 생태 위기라는 현실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목소리가 있죠. 뭐 상당히 여러분 익숙하신 얘기일 거예요. 자, 근데 마르크스는 이 입장에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맞아. 이게 이원론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원론적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이원론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과 자연을 전혀 다른 별개의 실체.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세상이 있고 인간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근데 인간 중심주의는 말 그대로 이 두 개의 세상 중에 인간의 세상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우월한 세상이야. 이게 인간 중심주의겠죠? 반대로 자연 중심주의는 인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일 뿐이야.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자연이 훨씬 중요해. 라는 관점인 거죠. 이건 아주 단순한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별개의 실체로 떼어놓고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적 계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계몽주의의 후계자인 인간 중심적 계열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 인간의 영역에 어떤 특징들을 계속 특징들을 덧붙여요. 반대편에서도 자연 중심주의적인 생태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자기들 입장에 어떤 특징들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20세기 중엽쯤 와서 이렇게 봤더니만 두 주장이 하나의 일관된 사상적 계열을 이루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주로 어떤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냐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인간이 마침내 세상의 주인이 된, 그전에 세상의 주인이라고 명만 받았거나 그런 지위에 있었지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졌다가 마침내 세상을 인간이 온전히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시기가 바로 근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를 인류 문명이 도달한 아주 높은 단계, 인류 문명이 완성의 단계,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바로 이제 문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문명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적 부가 인류가 이전에 살았던 다른 시기보다 비약적으로 훨씬 많이 팽창한 시기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인간의 진보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생태 문제와 연결된 이유도 뭐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물질적 부를 만들어낸 원천이 바로 자연을 인간의 욕망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시키고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물질적 부를 성취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이 덧붙여지는데요. 흔히 이런 특징들, 이런 문명의 특징이 남성성을 상징한다. 또는 남성적 어떤 특징을 우위에 두는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배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이제 흔히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남성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때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에 있는 여성이나 아동이나 가축이나 신분이 낮은 노비나 이런 존재들을 대상으로 주인으로서의 남성이 권력을, 지배권을 행사할 때의 방식과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또는 같은 사상적 특징을 기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성적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 이게 주로 서양 문명의 특징이다. 뭐 이거는 좀 상식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라는 게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게 이제 한 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인간 반대이니까 당연히 자연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자연이 훨씬 소중하다. 더 가치 있다. 자연은 단순하게 인간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물질적 부를 충족시키기 위한 또 인간의 욕망에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나 재료이거나 도구가 아니다.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그리고 그 가치는 인간의 가치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연중심적 사고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낭만주의 설명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이런 자연중심적 사고는 오히려 근대 이전의 전통사회에는 이런 세계관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게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사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죠, 별로. 아무튼 이게 전통사회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지향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명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원시 또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야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만 또는 원시를 강조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술 장르로서의 낭만주의에 보면 뭐 폴 고갱이 타이티 간 거 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문명을 벗어나서 원초적인 문명 이전의 어떤 인간의 삶의 방식이나 자연이 훨씬 압도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시나 야만 이런 것에 오히려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주 재밌는 게 나타났는데요. 물질주의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영성 또는 정신주의, 그러니까 스피릿을 강조를 하는 건데요. 요거 얘기를 하려면 조금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그 영성주의의 오래된 형태는 인류 문명 내내 사실은 특히 과거에 많이 존재했었어요. 우리가 아는 제일 대표적인 게 애니미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자연사물, 심지어 생물들이 아닌 무생물인 광물, 토양 이런 데까지 어떤 하나의 영적인 것이 깃들어 있다. 혹은 그 자체로도 영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은 아주 오래된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근대에 와서 일어난 어떤 생태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영성주의, 특히 20세기에 등장한 19세기 말 20세기에
영국의 낭만주의자들이나 혹은 그 이후에 생태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영성주의는 애니미즘하고 조금 다른 사상적 기원에 더 많이 기대고 있어요. 그건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것들이 훨씬 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에게 영혼이 있죠. 근데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자연에도 똑같이 인간을 이 몸뚱아리가 아닌 고깃덩어리가 아닌 인간을 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뭔가가 자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그 자체에도 어떤 스피릿 또는 소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인간을 영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다른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애니미즘하고 구별되는 기독교적 전통에 더 많이 기대고 있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남성성을 한 계열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여성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태주의적 세계관은 여성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언어에도 있죠. 영어에서 Mother Nature라고 부르죠. 문명은 남성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연을 여성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언어적 전통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자연.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지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지구나 생태를 어떤 여성성으로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익숙하신 환경주의의 생태주의의 사고방식 중에 대표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근대성의 문명이 서양의 전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환경 친화적인 생각은 동양의 뿌리 깊은 생각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모호하고 현실적 역사가 잘 안 맞는다는 건 금세 아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동양서양의 경계 자체가 인위적인 경계잖아요. 사람들이 나눈 건데 뭐. 그리고 동양서양의 경계라는 것도 그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멋대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탄불을 갖고 딱 나눈 거잖아요. 그 동양서양의 구분 자체가 인류 역사로 보더라도 상당히 최근의 사고적 발명품인데 이게 원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근원적 사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 별로 부합하지 않죠. 그리고 동양 문명을 다 기본적으로 생태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동일한 문명이라고 보는 것도 되게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그거는 뭐 어쨌든 역사적 사실과 크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게 통념으로서 아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건 뭐 제가 마음대로 분류한 게 아니라 사상사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주장을 쭉 모아보니까 대체로 이런 주장을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한 계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적고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 최근에 와서 어떤 것들이 더 덧붙여지는데요. 앞의 계열은 집단으로서의 인류 또는 인류까지 포함하는 자연으로서의 전체 홀, 전체보다 개체로서의 인간을 더 강조하고 수동적인 어떤 삶의 방식, 태도보다 능동성을 중요하고 욕망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함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리고 이 욕망을 과도하게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성격 같은 것들을 당연히 여기에 덧붙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계열을 이루게 있게 돼요. 반대편 계열에서는 전체를 얘기를 하니까 전체가 어떤 균질적인 전체라기보다 망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세계 이런 관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태주의 얘기하면 특히 이제 불교나 힌두교적 세계관을 많이 차용을 하는 거를 접하시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단체 인드라망이라 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이라는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의 균질적 덩어리로 바라보기보다 망으로서 바라보는 관점 이 여기에 이제 흔히 연결이 되고요. 능동성에 비해서 수동성 그리고 욕망의 과도함과 파괴적 어떤 구현 대신에 절제와 평화로운 공존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에 또 얼마든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들이 덧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크스 시기에는 이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특징들 중에 상당 부분도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고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최근에 와서 덧붙여진 특징들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계열이 존재했고 이 두 계열이 대립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미 19세기 중력과 19세기 말은.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계열이 물론 19세기에도 그렇지만 특히 20세기에 와서 생태적 위기, 환경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과거에도 있었던 어떤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다시 좀 강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두 계열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두 계열을 선악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위기가 문제고 생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근대성의 계열, 인간 중심주의의 계열을 악으로 보고 도덕적 악으로 보고 이 자연 중심주의를 도덕적 선으로 보는 선악 이원론의 관점이 이것과 결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은 원래 선한데 악한 인간이 모든 것을 망쳤다. 이게 상당히 신화적인 서사죠. 이 신화적 서사가 이 생태주의와 결부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르크스주의가 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주 명백해요. 실제로 현실은 이 두 개의 계열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둘 중에 이 두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해결책은 경우의 수가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절대로 논리적으로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는데요. 하나는 자연의 편을 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신화적 서사처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생태를 파괴하는 악한 존재라면 뭐가 돼요? 인간이 절면해야 생태 위기는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거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보죠. 어떤 미친 과학자가 인간이 세상의 악이야, 바이러스야, 세균이야. 이래서 인류를 절멸시키는 무슨 또 바이러스를 세균을 개발해가지고 다 죽이고 뭐 죽이려 하고 이런 거 되게 흔한 저 문학 작품의 모티프예요. 이게 되게 오래된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그 자체가 악이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거의 조금 다른 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가이아 이론 같은 건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위기 재앙 이런 말을 하고 이 위기 재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인간적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인간적 관점이냐? 우리가 시간을 아주 길게 잡고 생태 문제를 한번 바라보면요.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라는 별 자체가 어떤 특정한 시간 속에서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대충 한 50억 년 됐다 그러잖아요. 50억 년의 지구의 역사 중에서 생명 현상의 역사는 것도 훨씬 짧죠. 우리가 생명 현상이라고 인간이 이름 붙인 특정한 자연 현상이 지구가 50억 년 전에 뭉쳐져서 그것도 계속 변화해죠. 뭉쳐진 어떤 둥그런 덩어리가 모양과 특징을 계속 변화시켜 오고 있었던 거예요.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어떤 특정한 양상이 있었는데 그걸 인간이 나중에 거기에다 생명이란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도 그 현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있지만 이 생명 현상을 하나의 아주 독특하고 의미 있고 이 자연 현상들 중에 뭔가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 중심적 관점이죠. 인간적 관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생명 현상이 더 복잡해지는 과정, 또 그 오랜 과정 속에서 인류라는 종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를 다 얘기하지 않고 지구의 역사 50억 년만 놓고 보더라도 인류라는 종이 있었던 시기는 극히 짧은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를 겪을 거고 어느 순간에 가면 지금 우리는 이제 물리학이나 천문학의 발달로 지구도 언젠가는 소멸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 인류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어.
우리가 자연이라는 범위를 지구상의 특정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10,000년 전쯤에 등장했던 자연 환경이 특정한 어떤 안정된 시기의 환경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지구 전체 또는 우주 전체라는 말로 확장해서 본다면 인간이 없고 생명 현상이 없는 것도 자연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건 위기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그냥 변화의 한 과정인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위기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좁은 범위로 자연 생태라는 말을 좁혀놓은 거고 그 좁히는 과정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생태 위기를 인간의 관점에서 아닌 걸로 보는 거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 인간이 생태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가 생태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류가 없어져야 해결되는 문제를 인간이 굳이 논의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인간의 관점이 인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생태 위기라는 건 자체가 이미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의 변화 과정 중에 특정한 어떤 시기의 안정적인 상태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가리키는 거다. 이걸 우리가 좀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생태 위기에서 인간을 빼고 얘기하는 어떤 대안은 사실은 애초에 문제 설정에서 빠져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자연 중심주의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옳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그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죽어야 해결되는 건데 뭐 우리가 그걸 논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예요. 이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배적인 삶의 방식인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극단적 인간 중심주의가 뭐예요? 바로 자본주의죠. 인간의 욕망,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 중에 그 욕망을 아주 과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어떤 사회. 그리고 그 욕망 중에서도 그 욕망이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또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인간 바깥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도 그 모든 활동들을 추상화시켜서 화폐의 증식이라는 자본이라는 이윤이라는 단 한 가지 추상적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회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돌진하는 이게 정말로 인간 중심주의잖아요.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 가장 극단적이고 극적이고 완성된 형태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생태가 어떤 재앙을 겪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우리의 이윤 추구에 어떤 영향을 주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심지어 이게 더 나아가죠. 더 나가서 우리가 요즘 이제 널리 알려진 용어지만 재난 자본주의 이런 용어 이제 들어보셨죠? 이 생태 위기를 또 다른 경제적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지금은 이미 상당히 발전하고 있죠. 그렇죠? 처음엔 최초의 뭐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생태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대응은 금융화된 방식으로 수많은 금융 상품들을 산출하고 있죠. 제가 어젯밤에도 새벽에 잠이 와서 유튜브 하나 봤는데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면서 결국은 결론은 뭐를 사야 되냐, 어느 회사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 이게 결론이죠. 아주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이 있고 논리적으로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그냥 양적으로 조율한 이게 뭐 10대 9냐 8대 2냐 5대 5냐 하는 양적으로 조율한 절충주의 딱 이 세 가지밖에 논리적으로 대안이 안 나와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기후 문제, 생태 문제를 자본주의적 체제를 온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기술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발달과 산업기술의 발달이 생태 위기를 기술적으로 컨트롤해서 인류에게 또는 더 좋게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에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
이 기술주의가 대표적으로 이 절충주의 관점이에요. 이 절충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가 지속 가능성일 텐데 그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금 정도의 성장을 유지를 하면서도 기후 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의미로 지금 오히려 훨씬 많이 쓰이죠. 서스테이너블에서 서스테이너블이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 거, 마이너스 성장으로 극적으로 추락하지 않는 어떤 것을 지금 사실은 거의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 유튜브나 경제학자들이 논문이나 여기 방송이나 여러 신문 칼럼 같은 하는 말들 들어보세요. 이 서스테이너블의 개념 자체가 이미 상당히 최근에 와서 축소되어 있어요. 이 생태 위기가 성장률을 과연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도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이윤 추구,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내연 기관을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거. 또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까는 거. 그저께 며칠 전에 바이든이 연설에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플레 간축 법안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를 촉진시키는데 그게 결국은 미국이 제조업 패권을 유지하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윤을 유지하는 어떤 수단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절충주의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 하면 실전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 하면 환경 문제에 대한 생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관찰이나 대응 자체가 사라지고 이 위기를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게 이윤을 낳을 수 있게 하느냐, 이윤을 깎아먹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 이윤이 늘어나든 손해가 늘어나서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든지 간에 플러스를 누구한테 분배하고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부담 지우느냐. 이런 결국은 생태 위기로 초래된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 재앙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힘든 삶의 조건들을 분배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기후 정의가 돼버리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로 산업 전환을 할 때 이 비용을 선진국이 몇 프로 부담하고 중국 같은 최근의 산업화를 지난 30년간 많이 했던 나라들은 몇 프로 하고 지금도 산업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서 몽골처럼 피해는 제일 많이 보는데 산업화의 수혜는 거의 누리지 못했던 지역은 얼마를 해야 되고 그 나라 안의 사람들은 또 얼마를 나눠 가져야 되는지 이익과 손해를 이런 문제로 거의 논의가 좁혀져 가고 있는 이유가 극단적 자연 중심주의와 극단적 인간 중심주의 절충을 지금 거의 그 절충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태 위기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철학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접근법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잘못된 거죠. 아까도 말했어요. 첫 번째는 인간과 자연은 사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서 두 개의 계열로 나누는 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두 계열을 나눴으니까 이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공할 리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런 식의 관점은 결국 자본주의의 체제 유지를 결과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절충주의가 되니까. 결국 절충주의라는 것은 현실에서 드러날 때는 이미 19세기 때부터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체제로 바꾸지 않되 이 안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어떻게 해서 고통을 생태 위기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남한테 전가하고 삶의 조건을 쾌적하게 만들 건가의 문제. 그걸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런던의 도시계획이에요. 런던의 도시계획에서 전원시 계획이라는 게 있죠. 영국이 이제 런던이 그 스모그 이런 거를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처음 산업화됐으니까 당연히 산업화로 인한 환경 재앙도 처음 겪었죠. 이렇게 되면서 도시 계획을 새로 하죠. 그래서 계획 도시로서의 현대 런던이 그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녹지를 일정 부분 만들고 하수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관으로 지방까지 상수도를 끌어들이고 이런 등등의 방식을 취했는데 이게 현대 도시 계획의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떤 살기 좋은 도시, 예를 들어서 과천은 경기도 중에 상급지죠. 집값이 잘 안 떨어져. 경기도 시 중에 제일 많이 되는 이죠. 녹지 공간이 풍부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논의가 이미 19세기 런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기존의 체제의 큰 틀은 거의 바꾸지 않는 상태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의 혜택을 조금 더 누리고 그 우리가 생태를 파괴한 대가를 조금 적게 치르느냐의 문제로 결국은 계속 갔던 거예요. 19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근본적인 접근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바뀌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서론이 제 예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네요. 우리 몇 시까지 원래 계획돼 있죠? 한 9시까지 해도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한 9시까지인데 강의를 잘 하시면 질의응답이 없을 거고 예. 아니면 질의응답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조금 네. 감안하셔서 네. 잘해야 질의응답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요. 전 발전은 다시 제가 할게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면 좋겠네요.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걸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마르크스주의에 조금 약간이라도 이제 그 익숙하신 분들은 수없이 들었을 유물론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간 중심주의, 자연 중심주의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틀을 가지고 현실을 끼워 맞추는 거. 이게 관념론이고 실제로 진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삶의 조건과 자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게 유물론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유물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 아니냐. 그렇죠? 인간은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지구라는 행성이 등장한 천문학적 사건의 변화 과정 중에 일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바깥에서 인간이라는 게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인간들은 특히 근대에 와서 인간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어떤 사상이나 사고방식이 그렇게 유행하게 됐을까요? 이게 사상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하나는 아까도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발전이죠. 자본주의 발전을 적극 긍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큰 수혜자들의 관점에서는 인간 중심주의가 당연히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얘기니까 이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고 자연은 자원일 뿐인 거죠. 자연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것도 욕망도 아주 구체적인 육체적인 현실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윤 추구라는 관념화된 추상적인 단일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윤을 많이 만들어내면 자연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 중심주의고 이 특히 서양 문명의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적 인간 중심주의를 정당화해줬던 그러니까 응원해줬던 치어리더 역할을 했던 사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창세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신에게 하나님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존재고 따라서 인간 외의 나머지 존재자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인간에게 공유된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자본주의 초기에 이제 좀 낭만적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토지라든지 자연물 같은 거는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준 거기 때문에 개인이 독점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주장도 사실은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자연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단일 뿐이다. 인간 욕망 충족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 이유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특수한 지위를 부여했는데 그 특수한 지위의 징표가 뭐예요? 바로 영혼이죠. 영혼. 인간이 하나님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었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특수한 존재라는 거야. 따라서 이런 세계관에서는 인간과 나머지 자연으로 이원론이 가능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의 최초의 형태이자 서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상은 바로 기독교 사상인 거죠. 자, 제가 아까 이제 조금 곁다리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그 생태주의 중에서도 영성주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르크스가 이 두 계열이 되게 틀린 거고, 비현실적인 거, 더군다나 이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똑같은 거를 그냥 각도만 다르게 해서 얘기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생태주의 중에 영성주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자연을 존중해야 되느냐. 자연을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되느냐. 자연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이제 이것도 워낙 다양해져서 이 명칭을 쓰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950, 60년, 특히 60년대, 70년대 유럽에서 딥 이컬러지, 그러니까 근본 생태주의라는 것이 이제 신사회 운동 중에 하나로 등장해서 상당히 유행을 했죠. 한국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녹색평론 같은 책이 대표적으로 그 입장을 많이 이제 전파했죠. 물론 이제 녹색평론 필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을 제일 중심적으로 소개했던 책,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특히 이제 김정철 선생님, 돌아가신 선생님 글들 보면 이 영성주의에 기반한 생태주의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영성주의적 생태주의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도 영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인간보다 못한 어떤 하등한 존재로 여겨서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대등하거나 혹은 인간보다 더 높을 수 있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영성의 그 근거를 가지는 건데요. 이 영성이란 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기독교 사상의 이 흐름 속에서는 인간 중심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모습을 사실은 자연에 반영한 거죠. 이게 근데 자연 중심주의인가? 되게 이상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 가진 어떤 특징을 자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인간 중심주의의 제일 극단적인 버전 아니에요? 자연이 존중되는 이유는 인간과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보다 더 센 인간 중심주의가 있기 힘들잖아요. 제 말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영성주의는 되게 특이한 영성주의.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왜 드냐 하면은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가 아주 상반되고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상의 앞뒷면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영성주의적 생태주의다라는 거예요. 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간을, 자연을 아주 조화롭게 보는 관점, 평화롭고 조화로운 것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딥 이컬러지가 유행할 때 히피들이, 미국의 히피들이나 유럽 히피들이 막 이제 빨가벗고 누디즘 같은 걸 유행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게 그 사실은 19세기, 18세기에 영국의,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환경은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같이 초원에서 일광욕하면서 인간과 호랑이와 사자와 토끼와 같이 어울리고 서로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숲속에서는 명상을 하고 있었다면, 자연과 혼연이 될 명상을 하고 있었더니만 내가 너무 이제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자연의 일부처럼 혼연일체가 되니까 나비가 날아와서 나한테 나무인 것 줄 알고 앉아있더라.
뭐 이런 게 아주 유행했던 레토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생태주의자들 중에서도 현실주의적인 생태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비가 아니라 채채파리가 앉으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를 하죠. 채채파리가 네 피부를 뚫고 거기다 알을 낳아서 네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 그거야말로 진짜 자연이죠. 그렇죠? 내가 다른 자연의 생명의 토대를 제공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러면 이게 우리 동물의 왕국 어릴 때부터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육식 동물은 생태를 파괴하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되게 나이브한 얘기죠. 물론 지금 이렇게 나이브한 생태주의는 거의 없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되게 호소력을 가지는 레토릭이에요, 여전히. 자연은 뭔가 아름답고 평화롭고 조화로워서 그리로 돌아가고 문명과 인간의 삶을 배제하면 생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책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현실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사실 하나로 존재하죠. 이런 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생태주의 중에 어떤 하나의 특징을 마르크스주의가 상당히 공유하죠.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자, 마르크스주의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변증법의 제일 원칙이잖아요. 변증법의 제일 원칙이 두 가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물은 변화한다. 고정된 어떤 존재도 없다. 만물은 변화한다. 근데 이 변화의 과정은 개별적인 개체가 따로 A라는 사물, B라는 사물, 예를 들어서 인간, 호랑이, 나무 이렇게 따로따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연결되어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한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의 큰 과정, 변화의 과정으로서만 존재하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다. 이게 변증법의 제일 전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생태주의 중에 이 네트워크적 사고방식과 되게 유사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20세기 초반에 양자역학이 이제 뉴턴 물리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힘을 얻었던 목소리이죠. 근데 이게 마르크스 그럼 양자 물리학을 뭐 양자 역학을 예견해서 이런 게 아니고 또는 불교를 알아가지고 불교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인류 문명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넓은 영향을 행사했던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를 계승한 거예요. 이게 뭐 특히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던 인류의 역사가 상당히 길고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역시 자연과 일부이고 그러니까 인간 자연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 비현실적인 용어라는 거죠. 인간은 자연에 그래서 마르크스 초기 저작에는 특히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경제학 철학 초고라든지 이런 텍스트들에서는 이런 용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이런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데 조금 특수하게 발전한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특수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산업혁명 얘기했듯이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서 다른 생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훨씬 세죠. 이런 점에서 되게 특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특이한 존재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 덩어리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로서의 자연을 굳이 인간을 따로 떼고 인간을 뺀 나머지를 따로 자연이라고 부르는 관점 자체는 비현실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환경 중심주의, 자연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나 인간 중심주의는 둘 다 같은 세계관. 그러니까 인간 따로 자연, 인간 뺀 나머지 따로 세상이 두 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상한 이원론에 입각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변증법의 제일 원칙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호작용 속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생태 위기는 왜 등장을 하느냐? 악한 존재로서 인간이 평화롭고 조화로웠던 자연을 깨트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생태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면 생태 위기는 왜 나타나느냐? 아까 얘기했던 바로 망과 변화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 속에 있는 것들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근데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능동성과 수동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말해놓고 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존재는,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는 계속 남한테 영향만 줘. 그리고 어떤 존재는 계속 영향을 받기만 해. 이런 관계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주면 영향을 주는 행위 자체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마르크스주의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가 이렇게 익숙한 구절이에요. 이런 표현은 어디에 나오죠? 마르크스 엥겔스가 노동을 설명할 때 하는 레토릭이죠. 인간은 우리 신체를 동원해서 또는 연장된 신체로서의 도구까지 포함해서 자연의 어떤 변형을 가하죠. 내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근데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을 인간의 욕망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없는 더럽혀진 물을 걸러가지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마신다든지, 이게 이제 인간의 욕망에 적합하게 자연을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농사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자연에 이미 있던 어떤 종을 더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종화시켜서 식량이라는 특수한 종으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간의 4대 식물 자원 중에 하나는 바나나나 벼는 자연에서는 생존하지 못해요, 이미. 그거 아시나요? 벼는 자연에 그 상태로 놔두면 지금 형태로 살아나갈 수,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생존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나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교배한 딱 한 가지 종밖에 없어요. 카벤트리라는 종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심하게 퍼지는 거예요. 퍼지면 다 그 나라 전체가 바나나 농장이 다 죽어요. 인위적으로 다 변형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변형시킨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환경 문제를 자연 중심적 관점에서 보는 거는 실제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일면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욕망에 적합하게 자연을 변형시키는 행위를 마르크스는 뭐라고 불렀죠? 그게 바로 노동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노동의 결과 자연만 변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글 제목도 있죠. 원숭이에서 인간의 진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이게 상호작용의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인간이 자연을 상대로 어떤 행위를 하면 인간 스스로가 변해요. 단순하게 이제 손을 많이 썼더니만 뇌에 자극을 줘가지고 뭐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도 변화가 와요. 대표적인 게 인간이 뭘 먹느냐 하는 것도 인간의 노동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금 인류가 먹는 거, 요새 제가 음식책을 쓰고 있어서 이런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식생활을 하게 된 거는 길어도 100년, 150년밖에 안 돼요. 지금과 같은 재료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리해서 지금과 같이 가공해서 먹는 거는 100년도 채 안 돼. 대부분의 지구상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왜? 산업혁명에 맞게 노동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노동을 해야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식량 생산 계획을 체계적으로 지구적 규모로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식량 플랜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설탕이고 차, 커피 이런 것들이 그 목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웨이지 푸드라고 불러요. 정치 경제학에서는. 아무튼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그걸 먹으니까 우리 같은 몸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인간의 몸도 계속 변화했죠.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신체 사이즈 계속 계측하잖아요. 몇십 년 만에 키도 엄청 커지고 또 작아지기도 하고 몸무게도 어떻게 되고 심지어 안면 윤곽도 변한 거 아시나요? 얼굴이 되게 갸름해졌죠. 한 40년 만에. 뭐 그런 거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정신도 변화해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변화하는 과정은 개인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집합적으로 일어나죠. 결국 인간이 자연에게 어떤 미치는 행위를 하면서 인간 사회가 스스로 변화하죠. 아까 얘기했던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일어난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부의 획득이라는 과정도 자연을 단순하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가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삶의 방식이 변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상당히 상호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든 거는 아주 직접적인 상호작용인데 이 직접적인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장기라기보다 중기적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하나가 바로 환경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효과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인간이 이제 우회시킬 수단을 찾아낸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 19세기 산업혁명 초기에 런던의 도시계획처럼 공장주, 부자들은 언덕 위에 바람이 잘 불어서 대기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주변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살고 노동자들은 물도 잘 안 빠지고 대기 물질도 이렇게 우리 공기가 정체돼 있다 그러잖아요. 미세먼지 많을 때. 그런 식으로 계절풍이 잘 안 불고 이런 곳에 이제 항상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북반구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북반구 대도시들은 주로 동쪽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서쪽에 부자들이 살죠. 자연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부자들은 환경을 오염시킨 주범이지만 그걸 남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죠. 그걸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겼어요? 제국주의 시대가 오면서 한 나라에서 자본주의 선진 지역에서 후진 지역으로 그거를 전가시킬 수 있게 되고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이게 균등하게 환경 위기가 나타나지 않죠. 옛날에 막 그 원자력 발전 한참 할 때나 오염 물질이 막 이제 오염 문제가 생길 때 유럽 선진 국가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되게 생태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이 나라들이 불법적으로 원자력 폐기물이나 수많은 산업 폐기물들을 바다에 공해상에 빠뜨리고 아무 기록도 안 남겼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독재 국가 이런 데다가 뇌물을 주고 자기들이 구식민지였던 어떤 지역에 자기들과 친화성이 있는 독재 정권에게 뇌물을 주고 그걸 수입하게 만들고 내다 버리죠. 지금도 그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 이런 데 그때 버려진 드럼통들이 굴러 있는 사진 혹시 보셨나요? 그런 사진들 인터넷에서 찾으면 금세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폐기물 박스들이 드럼통들이 수도 없이 지금 전 지구상에 아무런 기록도 없이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약간 우회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호작용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이 바로 기후위기, 재앙이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 철학의 관점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인데 이것이 이 상호작용의 변화하는 과정의 특정한 양상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 모두에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물론 이 파괴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한 의미는 이 만 년 정도 동안의 생태적 안정성 이것에 기반한 어떤 삶의 방식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긴 해요. 어쨌든 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 양자에게 약간 우회하거나 시차가 있거나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충격이나 고통의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어쨌든 상호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파괴적 상호작용의 방식을 바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생태 위기를 본다면 생태 위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거여야 되겠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지금의 문명의 방식을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회피하거나 해결하거나 감소시키는 요새 제일 인간들이 기대하는 게 탄소 포집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기후 위기 얘기 맨날 얘기가 그 에너지 뭐 이런데 저 기후 위기 회의론자 이런 애들이 맨날 얘기, 야 탄소 포집 기술 아냐? 뭐 이러죠. 그 탄소가 온실가스가 많아서 문제라면 온실가스 다시 모으면 되잖아. 내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공기 깨끗하게 만들면 해결되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상당한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죠. 뭐 저는 그 판단 못하겠어요. 제가 무슨 기술자도 아니고. 그 이제 마르크스에게는 그렇다고 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둘 중에 어떤 걸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특수하게 진화해온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근대화 이후에
만들어낸 자본주의라는 삶의 방식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유로서의 인간이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없을 거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 관점에서의 대안인 거죠.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제를 자본주의가 아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단기나 중기적으로 해결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마르크스적 관점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마르크스가 인간을 자연 바깥에 있거나 자연의 위에 있는 비자연적 어떤 특수한 존재로서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상가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에서 오히려 그 뿌리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당히 관념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자연 중심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이 인간 중심주의를 그냥 말만 반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언어의 세상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를 쭉 명제로 나열한 다음에 그걸 반대로 그냥 말만 바꾼 게 사실은 자연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실은 자연 중심주의적으로 이걸 의식적으로 삶의 어떤 방식으로 지침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적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낭만적으로 사실은 다 만들어낸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농사가 되게 자연 친화적일 것. 제가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상대적인 관점일 뿐인 거예요. 네. 농사가 훨씬 수렵 채취 시기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또는 농사의 다른 특정한 다양한 방식들은 어떨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근대적 농법 이전에 다른 농법들이 과연 인류를 제대로 부양했는가?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생각할 문제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냐면 1억의 새로운 버전 중에 하나가 자연 중심주의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전제를 깔아놓고 나오게 되는 대안 중에 하나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또 인기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이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인구 절감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라고 그랬죠. 자연중심주의 중에 인간이 문제인데 인류를 절멸시키는 건 뭐 하니까 절충주의 중에 하나가 인간은 반생태적인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밸런스가 맞겠죠. 그죠? 지금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적정 인구가 얼마냐? 그거 아주 진지하게 계산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대놓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인류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생태주의자들도 서구에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 이거 계산해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10억 정도까지는 줄여야 이 생태적 균형이 맞는다. 물론 이제 그 10억에 자기나 자기 친구들은 다 들어가 있죠. 주로 이제 얼굴 까맣고 얼굴 노랗고 이런 사람들 죽여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것도 많이 들은 얘기죠. 멜서스주의죠. 네. 멜서스주의 전통 속에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인위적으로 죽이지는 않더라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멜서스주의의 주장을 얘기해요. 전쟁이나 근데 전쟁은 잘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전쟁은 되게 인위적인 폭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는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거겠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인구의 숫자가 과거에 급격하게 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전쟁 말고 또 뭐였죠? 예, 기근과 전염병이죠. 그렇죠? 예, 전염병, 그 질병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백신 같은 거나 인위적인 생명 연장 기술 같은 거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자연의 순리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무슨 특징이 있어요? 특정한 어떤 자연의 양상을 보편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본질적인 자연으로 상정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자연도 변화하죠. 그게 사실 자연과학의 결론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구라는 게 없던 별이 생겨서 모습을 계속 달리 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라는 현상도 있다가 없다가 있었잖아요. 또 언젠가는 생명이라는 현상도 끝날 수도 있죠.
생명 현상 중에 특정한 어떤 지금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살림이 우거지고 식물, 동물로 이루어진 이 생명 현상이 자연의 항상 본질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어떤 거를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게 장기간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게 조화로운,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적 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개별적인 어떤 식물종이나 동물종들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자연적인 멸종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그걸 진화로 알고 있잖아요. 어떤 종은 살아남고 어떤 종은 없어졌잖아요. 이런 장기적인 과정이 있는데 특정한 어떤 시기의 자연 조건을 전제로 하고, 근데 대체로 그 이제 어떤 연구자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 사람들이 떠올린 거를 문헌들을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유럽과 북미의 온대 기후를 자연이라고 불러요. 상당히 유럽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온대 사계절이 뚜렷한 그 유럽의 기후 좋은 지역과 북미의 기후 좋은 지역의 어떤 환경을 이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 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걸 뭐라고 특징 지우든 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특정한 고정된, 마치 영화 중에 한 장면을 스틸로 뺀 것처럼 이게 자연이고 절대로 이걸 유지해야 되고 이것의 유지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절멸돼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적 철학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이고 좀 실천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기후위기나 재앙은 아주 협소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중기적 정도로 한 10,000년간의 유지에는 인류 문명 또 지구적 변화의 특정한 시기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의 삶의 방식으로 인간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계급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상계급과 무상계급이 동일한 재앙을 동일한 정도로 겪게 되지가 않는 거죠. 또는 아까도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특정한 집단, 특히 이제 자본가 집단은 이 기후 재앙을 또 다른 이윤 추구의 새로운 계기로 삼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우회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러한 접근 방식 자체가 사라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바로, 사회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방식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의 의미에서 새로운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음의 방식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와 재앙의 해결책일 수 있다라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대안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시간에 쫓겨가지고 뒤에는 너무 빨리 했죠. 네. 아무튼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뭐 질문하실 거나 의견 주실 거 있으면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뭐 들으시면서 요거 궁금한데 라거나 요거는 새로운 시선이다 뭐 그래서 좀 많이 배웠다 이런 느낌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들 좀 하십시오. 그 지난주 강의에서 그 뭐 이산화탄소 포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은 잠깐 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요. 네, 이산화탄소가 뭐 이렇게 온실가스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대기 중에 많은 것 같기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415 ppm 뭐 이런 게 지금 한겨레가 뭐 월요일인가 토요일마다 계속 신문에 내죠. 415 ppm 이런데 ppm을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0.04% 정도입니다. 공기 중에 0.04%. 사실 이게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는 건 그 모래알 속에서 바늘줍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요. 0.04%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거의
의미 없는 기술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저런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산화탄소를 엄청 뽑아내는 이제 어떤 공정 과정에서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와. 이제 그럴 때 이제 고기만 딱 모아서 이렇게 싹 모아내는 기술이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 이미 매출된 걸 이렇게 모아내는 기술은 뭐 그 정도는 의미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이산화탄소를 모았는데 그걸 어디다 묻어놓지? 요게 이제 아직 해결 못한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은 네, 말씀하신 대로 크게 네. 별로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한마디만 좀 부연하면 제가 이제 끝에 너무 마무리를 빨리 한다고 하고 싶어서 얘기 중에 이제 좀 쉬운 예를 하나 들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왜 자본주의가 생태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바깥의 자연이든 다른 인간 집단이든 지구상의 다른 지역으로 생태적 위기를 전가시키는데 그러니까 위계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가의 방식을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사회 체제이거든요. 제일 대표적이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게 바로 친환경차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전기차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던 것을 발전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배출하는 걸로 전가했을 뿐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차라는 이름을 그걸 거부감 없이 사용하거나 희망을 일부 갖기도 하거나 이런 대중 조작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위계적이고 전가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과 위기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만에 하나 자본주의가 인류의 절멸에 이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독점하고 있지 않은 사회적 약자 또는 그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특정한 지역에서의 고통은 훨씬 더 크게 수반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글 올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달아주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 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한 대안이다.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아닌 사회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 그 실천의 유력한 주체가 주변부 민중일 거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변부 민중이란 말이 너무 좀 모호하지 않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어떤 사회과학적 테두리가 명확하게 정해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생태 위기라는 것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방식 자체가 중첩적으로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과정이나 그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제국주의적 틀 속에서 이 선진국 또는 주변부 중심부 또는 뭐 제국주의 국가 이 명칭도 사실 다 모호한 명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적 약자에게 그 고통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그 고통이 점점 더 전가되죠. 전가되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주로 전가되는 어떤 집단이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단들이 동일한 생태적 위기의 가장 큰 인간 집단 중에서는 인류 중에서는 생태적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는 자각을 해서 그 피해자끼리의 연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거. 이게 뭐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본질적인 대안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추가했습니다. 네, 또 뭐 혹시 질문 뭐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화면 공유는 이제 끝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네, 이제 참가자들이 좀 크게 보입니다. 뭐 소감이라도 또는 뭐 개념이 조금 어려웠다 뭐 이런 느낌이라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더 부연 설명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책을 자세히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네, 마르크스 철학 연습이라고. 네, 한영식 쌤, 한영식 검색하면 네 바로
이 저작 책을 내느라고 파괴된 자연이 좀 헛된 파괴가 아니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할까요? 오호. 네. 그러면 이제 예, 사회자 또 말을 예, 안 하려고 그래. 현장에서 지금 질문이 있어서. 아, 네네네.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어져 있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그 자연에도 영성이 있다는 자체가 인간의 영성을 억지로 이입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입해가지고 억지스럽다, 뭐 극단적이다 이렇게 인간 표현하셨는데 중심적이다. 예, 인간 중심적이다. 근데 막스주의에서 인식하는 자체도 어차피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물질과 의식이다라고 했을 때 의식 주체가 그냥 인간의 의식이 전제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변명처럼 막스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뭐 봤다 이렇게 했는 자체가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아주 들어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르크스한테 의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예를 들어서 인식 또는 의식이라고 뭐라고 보는 이 과정은 물질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이 특히 이제 기독교적 전통에서 유래한 영성이라는 단어가 인간 중심주의라고 한 얘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전통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거는 세상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르크스한테서 일어나는 의식은 이제 기독교 철학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알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신이 영혼이라는 것을 자연이라는 하등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더 우월한 신과 하등한 자연의 중간쯤 되는 우월한 존재는 영혼을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특수한 존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정신적 활동을 자연 바깥에서 설명하는 게 영성이에요. 근데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왜 자꾸 유물론적 인식을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의 정신 활동은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의 다양한 변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놓으면 떨어지는 거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제가 무슨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거나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유물론적 주장이죠. 제가 네. 왜 질문을 시작했는가 네. 우리가 저는 어쨌든 그 자체도 이원론적 사고다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인식 제가 그렇게 보는데 제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벗어났는 게 어머니가 막 바위에 대고 절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 자체는 굳이 신이나 인간의 인식이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각 만물들의 자연을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을 이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바타에 나오는 자연의 어떤 관계들 맺어주는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기독교적 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만 대상화 시켜가지고 비판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생각 그런 목소리가 큰 목소리 중에 하나여서. 또 하나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가 어쨌든 기후 위기다, 기후 재앙이다라고 하면 현재 이 상태로 있으면 계속 지속 가능하냐? 그럼 포집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아직 확실하진 않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오히려 파괴나 되돌리는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되돌릴 수 없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보다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나 현재 생산 양식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다시 좀 정리했던 말을 좀 반복해야 돼서 죄송한데 대답을 드리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아까 이제 그 기후위기란 말자 인간적 관점이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그 멜서스주의적인 생태주의처럼,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자연 훼손을 빨리 막고 자연을 훨씬 더 지금보다 이렇게 훼손되지 않은 형태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혹은 숫자는 안 줄어들어도 인간이 소비하거나 인간이 행동하는 것을 줄여서 인간이라는 종이 인간 외의 다른 자연적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멜서스주의적 관점인데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제가 이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상당히 인간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스무스하게 우리 약속에서 밥 한 끼 덜 먹자 이런 방식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다. 상당히 폭력적이고 수많은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류가 이 정도 부를 이루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제비뽑기에서 그러면 10억으로 만드는데 제비뽑기에서 10억 살아남는 방식이 아니고, 아주 격렬한 계급 투쟁의 방식으로 생존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강대국이 후진국을 뭐 핵무기로 절멸시키거나 세계 무기로 절멸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위계적인 방식이고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은 인간에게 상당한 고통을 줄 건데, 그럼 되게 이상한 해결책이죠. 그거 앉아갖고 우리 지금처럼 살다가 기후위기 와가지고 일부가 죽으나, 몇 놈 잘 살려고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나, 그게 그거지. 뭐 당하는 사람, 나는 어차피 양쪽 다 해서 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저 같은 사람 리스트 보면 한국에 빨갱이부터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스 잭슨 새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으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산력 정도를 어느 정도 줄일 건가? 이거 되게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이건 얘기가 길어서 좀 뺐는데요. 사실은 이 생산력 정도를 줄이지 못하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진짜 지금 말한 것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을 줄이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이윤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는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두 개를 줄이는 방식으로 밖에 지금의 현상을 그래도 지속시키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당연히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요? 고통을 다른 인간이나 다른 자연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죠. 네.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제부터 민주노총에서 가지고 국제 포럼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뻥이다 그러면서 이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을 이 남반구로 보내면서 자기 나라에서 주겠다고. 그렇죠. 전선 길게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리튬 방사를 통해서 얼마나 중국이 피해져 있는지 그러면서 이 전기차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정도 위선다는 게 이제는 원자력까지 포함시켰잖아요. 대놓고. 그렇죠? 텍소노미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그 방향으로 갈 거고, 지금 뭐 가겠다고 선언했죠. 원자력 다시 되살린다고 미국에서는 이미 선언했죠. 네. 뭐 이제 좀 정리할까요? 예, 그러면 장시간 더 질문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네, 저 이거 제가 또 사회자라 말을 크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과학 선생인데요. 네.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저거 아닌데 이러고 하나 잡아야 되는 게 하나 딱 아, 예, 들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그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라는 용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용어인데 그 잘못된 용어입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다윈의 진화론은 원숭이와 사람은 분리. 예.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예, 네, 공통조상에서 그래서 분리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잘 표현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지금도 왠지 이 원숭이라는 종이 네. 시간이 지나면 사람처럼 똑똑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진화를 설명하실 때 네. 그런 표현은 이렇게 공통조상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거나 예를 딴 걸로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그러면 혹시 누구 말씀을 더 들어보지? 저기, 박경수님, 마이크 켜고 인사 잠깐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기왕에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으니까. 오늘 굉장히 말씀 잘 들었고요. 반가운 얘기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그리스도교의 잘못된 인본주의가 지금의 위기에 굉장히, 사실 자본주의와 또 현재의 위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교회 자체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판이라는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사실은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 자체도 이미 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아 비판은 이미 했어요. 테아라드 샤르덴과 토마스 베리,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교황들이 공식적인 문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교의 잘못된 인본주의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토마스 베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교의 미래가 지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태와 환경에 대한 파괴가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잘못된 인본주의로 비롯됐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한 100년 전쯤의 인식으로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변화가 좀 느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왕이면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리스도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이미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까지 넣어주시면은 더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작년 올해 이렇게 여튼 기후 운동의 양상을 보면 우리 사제들께서, 천주교 사제들께서 가장 열심히 금요일마다 거리로 나오고 계십니다. 네. 자, 네, 혹시 우리 조창 쌤 계시나?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분 있으면 하시고, 마음속으로 5 셀 때까지 없으면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나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영식 쌤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들, 갈래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이 상호작용하는 자연 그 자체로 바라봐야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강의는 언제냐면 10월 5일에 다음 강의가 우리 원주에서 이제 양수발전소 반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박성률 목사님 모시고 다음 강의를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의 때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영식 쌤, 박수로 오늘 강의, 고생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성보 선생님도. 나가게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